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의 김덕기고요. 이게 오늘은 이제 제 4강 OT 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학개론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경제론에서의 수요 공급하고 그 투자론 그리고 금융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경제론 중에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그럼 시장의 참여자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공급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적인 것만 했고 디테일한 부분은 기본수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제3절 나눠드린 프린트에 수요와 공급 이론이 있는데 그 시험 쪽은 수요 쪽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흐름을 이해하실 때는 수요에 대한 논리로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주제가 수요와 공급 이론. 현재 여러분 5문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되 실제 나오는 실제 관련되는 것까지 하면 5문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도 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가 이제 정책론 이런 시장론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문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문제, 5문제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본 이제 개념에 대해서 논점을 삼다 보면은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오죠. 이 개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을 도출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수요하고 공급의 개념하고 성격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쪽을 보시다 보면은 공급에 대한 논리는 안 보셔도 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 함수가 이제 10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산 문제 주제로 가장 기초죠. 그 함수 문제가 나오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아주 웃죠. 이렇게 가장 편안한 문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통해서 그 법칙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공급 함수를 통해서 이제 공급 법칙,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법칙을 통해서 이제 수요 곡선의 모양을 도출하게 됩니다. 공급 법칙을 통해서 공급 곡선의 모양을 도출합니다. 흐름이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각계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원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3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올해도 오랜만에 단독으로 나왔었던 이제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 구분하는 요 주제 개략적인 것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주제가 이제 첫 번째로 수요 공급에서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두 번째 큰 주제가 소비자들하고 공급자들은 서로 물건을 거래하려면은 그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싸게 살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되도록이면은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비자 공급자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은 물건이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 자기 주장을 이제 굽히는 과정 중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결국에는 합의점이 도출하게 돼요. 이거를 합의점을 시장에서의 이제 균형이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장의 균형인데 균형에는 2가지 주제가 있어요. 균형의 결정이 있고 결정된 균형이 변하는 이동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장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28회 때는 이제 이 부분이 한 문제 반이 나왔죠. 하나는 계산 문제로 함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균형의 이동으로 나왔었고 그 지문으로는 핵심적인 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고.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의 꽃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이제 수요 공급에서 등장하는 이제 대표적인 주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그 27회 때는 이제 탄력성만 문제를 내서서 4문제가 나왔는데 탄력성으로 몰아쳐냈는데
우회 있는 게 하나도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근데 28회 때는 이제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5문제 중에 계산이 2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연급에서 계산을 2문제로 할당해 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 주제별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많은 수험생들이 탄력성이다 그럽니다. 근데 요거를 아셔야지 요 내용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균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알아야지 이게 내용이 잡혀요. 만약에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내용 모르면은 균형도 못 푸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찬찬히 해보시고 탄력성은 위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탄력성은 건드리지 않고 위에까지만 한번 쭉 건드려 보면서 나중에 탄력성까지 그 진출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하고 공급 중에 이제 수요 쪽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수요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이게 그대로 공급의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어요. 보통 수요를 이제 영어로 하면 디맨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D란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먼저 이제 수요를 통해서 이제 개념하고 성격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책에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이론 해놓고 의의가 나와 있죠. 그 의의 수요의 개념이 이제 동그라미 1, 2번이 나와 있고 밑에 수요의 이제 성격이 이제 도출 언급을 3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수요의 개념을 보면 수요란 키워드만 한번 잡아볼게요. 수요니까 이제 소비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이 기간이란 말은 이제 수요의 성격을 논할 때 이걸 유랑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랑.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뭐죠? 이제 상품은 가로치고 그러면 재화 서비스 돼 있죠. 재화는 유형의 상품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을 다루는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유형의 상품이야. 그래서 재화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품을 구매하고자란 말이 나왔죠. 요 하고자란 말이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하고자란 말은 성격을 통해서 이런 사전적 개념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구매하고자는 욕망이다라는 거죠. 욕망에서도 뭔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이것이 그 수요량은 그 최대 수량이다라는 단어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성격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짚어보면은 이 개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가지 유명한 이제 용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단독샷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유랑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성격에 보면 박스 쳐서 저랑과 유랑에 대한 논리가 등장하죠. 요거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12부터 나오기 시작한 저랑 유랑인데 한때 전성기로 계속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4년 동안에 지금 문제가 출제를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 지문으로도 이제 종종 들어갔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점점 나올 성숙도가 높아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먼저 성격상에서 수요가 이제 유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출제하는 이제 주제 중 하나가 저랑과 유랑을 구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저랑은 이제 거기 잘 설명이 되어 있듯이 영어로 이제 스톡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유랑은 영어로 흐름이기 때문에 플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겠지만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 저랑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저랑이라 그러고 유랑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유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시점이 저랑 기간이고 기간이 저랑이다라는 식으로 엇박자로 해가지고 출제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드물고 대부분의 문제는 오지선다를 만약에 낸다 보면은 다음 중 유랑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4가지가 유랑 변수고 하나가 저랑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랑과 저랑에 대한 논리가 종류로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다른 이제 경제학 시험에서는 유랑, 저랑에 대한 종류를 다양한 범위에서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 중개사 시험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다 보니까 어떤 예문을 들 때 그 부동산과 관계되는 예문을 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할 수 있는 예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출제된 문제라서 예시된 예문들이 많은데 중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도 경제학 원론책에 나오는 유랑과 저랑에 대한 예 중에 대표적인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소득을 많이 들어요. 뭐로? 유랑으로 소득을 많이 들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많은 예를 해드리고 있는데 박스 쳐놓고 이게 단어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기간 개념으로 유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시고 어떤 용어는 이게 저랑인지 유랑인지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럼 개인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랑도 마찬가지죠. 근데 소득을 많이 드는 이유가 경제학적인 소득 가지고 유랑을 설명하는 이유가 소득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소득은 100만 원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국어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은 경제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 갑이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거를 시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달하려면은 앞에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잡히시겠죠?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더 이제 잡히실 거야. 시간당 100만 원이다. 그거 엄청 벌겠죠? 초당 100만 원이다. 그럼 이런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소득은 대표적으로 기간이 명시해야지 의미가 전달되는 변수로서 유랑이 들어요. 근데 소득이 유랑이 되면은 파생되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투자로 들어가면은 이런 수익성 건물들이 소득을 창출해요. 수익성 건물이 소득을 창출하면 이 건물 자체가 그 임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부터 출발하는 게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대표적인 유랑 변수로 들어요. 이렇게 오늘 임대료 잘 생각하시면 똑같은 논리가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투자로 들어가면 소득의 종류가 참 많아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이런 많은 소득이 들어가면 다 유랑 변수고 또 하나는 사람도 소득을 창출하게 돼 있어요. 노동력을 제공해서 대가를 받죠. 그게 뭐다? 임금 또는 급여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임금하고 급여, 임금 급여 나오면 이것도 유랑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해도를 높이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유랑, 저랑. 그럼 저랑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물건의 가격이에요.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가격을 얘기한 그 시점에 대한 논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 30일 현재 당신 부동산 가격 얼마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대표적인 이제 저량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도 재고량도 많이 저량 개념으로 등장하고요. 인구수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기초 그 강의 시점에서는 성격이 이런 게 있는데, 유랑과 저랑이라는 것이 그 수요와 공급의 성격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유일하게 사실상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오면은 유랑, 저랑이라고 표시가 된 파트에다가 별표를 치셔가지고 계속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 같은 데 보실 때도 꾸준하게 유랑, 저랑에 대한 질문은 계속 해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논하도록 하고요. 하고자람을 통해서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의도된 양입니다. 의도된 양인데 이걸 가지고 단독샷으로 내진 않았지만은 지문으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택시장에서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수요량이다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구매량이라고 표현할 때 이 수요량과 실제 구매량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수요량은 위에서 보셨던 사전적 개념이고 실제 구매량은 사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 주택 수요량과 주택 실제 구매량은 항상 일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잘못됐어요.
사후적 개념과 사전적 개념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고자란 말 자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의도하는지 표시이기 때문에 그건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경제학 체계에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합니다. 어떤 예를 들냐면은 경제학은 모든 걸 단순한 이제 동산을 많이 드는데 갑이라는 소비자가 마트를 가기 전에 그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마트 가서 사과를 10개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트를 실제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마트에서 사과가 다 팔려가지고 사과가 7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7개를 전부 샀어요. 그럼 갑의 1년의 사과에 대한 소비 행위 중에 수요량이 몇 개냐라고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10개가 수요량이 되는 거죠. 왜? 마트를 가기 전에 의도한 양이 10개였는데 실제로 다 팔려서 7개밖에 안 남았었죠. 7개는 실제 구매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소비자는 본인이 의도한 물건을 수량만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감을 100% 채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사후적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욕구입니다. 욕구 또는 욕망인데 요거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구매 의사를 말해요. 근데 경제학은 시장을 다루는 이론인데 시장은 굉장히 냉철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구매 의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즉 구매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시장의 출입문을 열어주진 않아요. 시장은 시장 본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자에 대해서만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럼 경제학에서는 이 구매 의사가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매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소비자들의 행위를 수요 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구매력을 갖춘 구매 의사,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효 수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구매 의사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공허한 욕구라 그럽니다. 공허한 욕구라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퇴출을 시켜요. 진입 자체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성기 때는 잠깐 나왔지만은 요즘에는 그냥 지문으로 쭉 하더라고요. 즉 수요는 구매력을 동반한 구매 의사에 된다.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에 된다. 이런 식으로 편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수요의 개념을 세 가지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하고자 욕망이다. 기간을 통해서 얘는 유랑 개념이구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랑 개념이구나. 하고자를 통해서 얘는 사전적 개념이다 보니까 사후적 개념이 실제 구매량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욕망인데 욕망 그냥 욕망이 아니라 구매 능력이 동반된 욕망으로서 유효수여야 된다. 그래서 유량, 사전적 개념, 그리고 유효수요. 이 세 가지 성질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게 성격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렇게 초반이니까 잠깐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어떤 수요에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함수를 잡아야 돼요. 이 함수라는 단어 자체의 두려움은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제 함수 문제를 계산 문제를 낼 때 되게 원하십니다. 함수라는 것은 이제 종속 변수하고 이제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독립 변수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얘는 영향을 주는 걸 말하고요.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걸 말합니다. 종속이라는 반응이 닿았으니까 종속 변수는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말하죠. 근데 자극이 독립 변수야.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함수 종류가 나오고, 이 독립 변수가 하나가 1차 함수고 1차 방정식, 2개 2차, 3개 3차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공포스러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함수적인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 미리 말씀드리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인데, 여기서 수요 함수라 해서 수요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수요 함수는 종속 변수가 고정이 돼 있어요. 수요 함수에서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수요량이 있죠. 이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에서는 수요량을 종속 변수로 고정을 시켜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논할 것인가는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시험상으로는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아파트다.
다음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수요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문제상에서 주어진 물건이라고 해서 이거를 해당 재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재화.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살펴주시면 되고, 그런데 뭐 아파트라는 해당 재화를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이 물건의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독립변수가. 현실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라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구매하고자 하는 이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야. 가격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근데 가격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얼마에 물어봤는데 얼마라고 이제 파는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 가격을 듣고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또 고려를 하겠죠. 그게 소득이야.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도 다 특정 물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30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이제 그 시장을 갔어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아파트를 물어보니 30평짜리가 5억이래. 근데 바로 옆에서 오피스텔이 분양하고 있네. 오피스텔이 40평짜리가 10만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러 가려다가 다른 물건 가격 보고 물건을 이제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재화 가격이죠. 그리고 예상도 됩니다. 예상. 이제 예상은 두 가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하고 우려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상도 역시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예상이에요. 영향을 미치게 돼.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도도 영향 미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 자주 나오는 또 예문 중 하나가 부동산은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융과 관계되는 게 많이 나와요. 금리, 대출 금리도 영향 미치고, 뭐 대부 비율 같은 것도 영향 미치고, 뭐 총부채 예상 무수히 많아요. 금융과 관련. 그리고 조세도 영향 미치지. 조세, 세금. 그리고 뭐 시대가의 거리도 영향 미치겠죠. 시대가의 거리.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특정 물건의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독립 변수들이 특정 물건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 주는 것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이런 무수히 많은 독립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그래서 이걸 좀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차원으로 일반화시키고 편안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고안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그래서 우선 기준을 삼자. 이 많은 독립 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가격이 아니냐. 가격은 나머지들 있죠. 소득을 비롯한 나머지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자? 얘를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 그러자. 가격의 요인인데 분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격의 요인들은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럼 일단은 불변이란 말은 잠시 쉬라는 뜻이야. 잠시. 그럼 결과적으로 단순해졌죠. 가격만 영향 미친다 보면 독립변수 하나가 있고 종속변수 수요량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관계가 분석이 이제 편해졌어요. 얘는 잠시 쉬고 있어요. 가격의 요소는. 그러면은 독립변수 가격하고 종속 수요량과 요 관계를 논한 것이 뭐냐면은 수요 법칙이 됩니다. 수요의 법칙. 때문에 거기 책에 수요 법칙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수요 법칙에 대한 논리를 필 때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즉 가격 위의 요인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불변이라 가정하고 오로지 분석하는 해당 재화의 가격만 영향을 미친다 가정했을 때 해당 재화의 가격과 이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하고 독립변수 가격이죠. 종속변수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가격이 상승해요. 상승했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돼? 감소를 하게 되더라는 거야.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구매력에 부담이 되죠. 기존보다 소비량이 줄어들더라는 거야. 근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수요량은 증가가 되는 거죠. 가격 하락하면 이때다 그래서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그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움직인 방향과 수요량이 움직인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일정하다 보고 가격에 영향 줬을 때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 반응을 보니까 가격의 움직임 방향과 수요량의 움직임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라 그래요. 마이너스죠. 역의 관계 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의 관계. 역의 관계란 말은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칙적인 이 논리를 전달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경제학자 중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말로 설명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 곡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소비자 시장을 그려요. 경제학자들한테 시장을 그리면은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화가분들한테 시장을 그리십시오라 그러면 화가분들은 직접 그 시장에 가셔서 물건 사진을 사람을 그림으로 구현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제 추상적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돼요. 시장일 때 기준을 삼기 위해서 독립변수 가격을 수학과는 반대로 여기다가 가격을 잡아요. 이거를 종축이라 그래요. 종축. 수직축 또는 종축. 종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입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죠. 이게 정이기 때문에 이게 종축에다가 이제 가격축을 잡기로 이거는 약속이야. 그리고 횡축에다 횡축, 수평축, 입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잡냐? 수요량을 잡기로 약속했어요. 수요량을 영어로 QD 이렇게 표현합니다. Quantity of Demand라 그래서 수요량 이렇게 해요. 근데 수요량은 최대 수요량이에요. 소비자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전부 다 최대 수요량이다라고 알아두세요.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물건의 가격이 결정됐으면은 결정된 가격에 최대로 구매해서 최대 만족감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XJ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XJ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결국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려면은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야. XJ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 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XJ의 수요량이죠. XJ 수요량은 이제 소득 범위 1,000원에서 100원짜리 구매하면 최대 10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그렇겠죠? 이렇게. 근데 수요량이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원인에 해당된 독립변수가 몇 개 주었냐? 2개 주었어. 가격하고 소득이 주어졌어요. 근데 수요 법칙은 뭐만 영향 미치는 거? 가격만 미치는 걸 영향 준 거죠. 소득은 아까 예를 들었던 가격 이외의 요인의 대표적입니다. 일단은 소득은 불변이라 가정한 상태에서 가격만 변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원일 때 소비자들은 10개까지 최대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100원짜리였던 것이 2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죠. 소득 범위 내에서. 그럼 몇 개까지 되냐면은 5개가 됩니다. 이걸 B점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가격이 50원을 하나 그럼 구매력이 커졌기 때문에 몇 개까지 최대할 수 있어요? 20개까지 가능한 걸 C점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세 가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이 3개의 수요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3개의 수요량이 나온 것, 즉 세 가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 이에 대응하는 점을 좌표에 찍으면은 점이 생겨. A, B, C로 대표되는 점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게 선이잖아. 근데 선은 점의 연속을 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세 개의 점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50원하고 200원을 예를 든 요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존재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에 대해 대응하는 수요량도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에 대응하는 요 사이에 존재하는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은 A, B, C로 대표되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히게 돼요.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선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 그럽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서 수요 법칙을 구현한 수요 곡선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랬죠. 반대 방향 움직이는 모양을 봤더니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이 모양이 우하향하는 형태다라는 것이죠. 이 모양을 꼭 보세요. 수요 곡선이 반드시 우하향하는 건 아닌데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도 모르는데 예외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원칙만 나오는 거서
수요 곡선을 도출한 수요 곡선 모양은 지금 보시다시피 우하향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이야.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언급을 해드린 거잖아.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법칙과 함수와 법칙과 곡선을 도출했어요. 그럼 아직 주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제를 들어가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해당자와 가격만 영향 미쳤을 때 수요량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논점을 삼은 거잖아요. 이제는 뭘 논하냐?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있을 거야. 얘네들이 있겠지. 얘네들도 가만히 있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하나씩 다 이 물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였던 질서인데 나머지 요소가 수요량에 충격 주다 보면은 이 전체가 깨지게 돼요. 전체가 흔들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제가 그럼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이외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는 과정 중에 이게 구분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제 주제로 삼자라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5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그 별표를 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8페이지 보면은 이제 수요량의 변화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수요의 변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밑에 개념을 설명이 돼 있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 주시되 수요량의 변화는 이제 법칙 표현하고 곡선이 하나가 그려져 있죠. 방금 그려드린 거. 오른쪽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이 2개 더 그려져 있고 그 의미가 동그라미 1,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잡는 거야. 그리고 6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수요 곡선 자체 이동시키는 주요 요인 돼 있죠. 6번도 이제 여러분들 별표 치셔야 돼서 5번하고 6번을 별표 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워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내용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해당되는 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그럼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다르지? 라는 논점을 이제 삼아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소비자 시장을 그려보면은 가격이 종축이었고 수요량이 횡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봅니다. 가격을 종축, 수요량을 횡축. 그럼 아까 전에 소득이 이제 1,000원이었고 XZ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최대 수량은 100원에서 10개가 됐었죠. 좌표에 찍으면 A. 200원일 때는 이제 5개를 줄어들어서 좌표 찍으면 B. 50원으로 이제 하락하면은 20개로 늘어났죠. 좌표 찍으면 C. ABC를 이제 연결하면은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10개, 20개로 수요량이 변했죠. 수요량이 변했다는 것은 횡축이 변했다는 뜻이야. 근데 원인이 뭐가 변한 거야?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 근데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해당 재화 가격이야.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한 가지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됩니다. 근데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100원일 때 A점이었어요. 하나의 수요 곡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한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갔더니 5개로 줄어든 거를 곡선상의 점 중에 하나인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해서 양이 감소한 걸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것은 곡선상의 점 중에 A점에서 C점으로 점이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난 걸 표시합니다. 결국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동일 수요 곡선상, 위를 말해 곡선이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다라는 것이죠.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야. 그래서 결국 수요량의 변화를 한 문단으로 정의해 보면은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구들이 자주 나와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은 100원이었을 때 가격이 수요량이 10개 있었고요.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요 수요 곡선과 요 수요 곡선은 지금 같은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나머지가 요소가 영향 준다 그랬는데 아까 가격이 변해서 소득이 일정한 상태 한 것이 수요 법칙으로 수요량이 변화했지만은 이건 반대로 가격이 일정해. 물건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변했냐면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가격이 소득이 1,000원일 때 100원짜리 10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소득이 2,000원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가격이 100원짜리가 소득이 2,000원 늘어나면은 기존보다 소비량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20개까지 늘릴 수가 있죠. 여기 해당되는 점을 한번 C점이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수요량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잖아.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근데 왼쪽에서도 수요량이 20개로 늘어났을 때 원인이 가격이 하락해서 늘어난 거를 곡선상의 점이동으로 표현이 가능했는데 얘는 곡선상의 점이동으로 수요량이 늘어난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요 가격에 대응하는 20개에 해당되는 수요량을 나타낸 좌표축이 여기 생겼잖아. 수요 곡선을 벗어난 외곽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대로 상태에서 수요량이 늘어난 걸 표현하는 방법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을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C를 지나는 거를 하나 더 그리셔야 돼. 그럼 여기 있던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였죠? 얘가 어느 쪽 움직인 거야? 우측으로 움직인 거야.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면 기존보다 수요량이 늘어났죠? 이거를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표시합니다. 수요가 증가했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소득이 500원으로 감소했어. 그럼 100원짜리가 1,000원일 때 10개 했던 것이 500원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은 구매력이 떨어져서 5개로 소비량이 줄겠지. 그 지점을 B점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여기도 5개로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원인이 가격이 올라가서 줄어드는 거잖아. 올라가 줄어들 때는 어떻다? 곡선상의 점으로 A점이 B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가격이 그대로 상태에서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 주는 과정 중에 수요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 해당되는 곡선이 삐뚤어져가지고 할 수는 없죠. 이것도 외곽 지점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든 걸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다? 역시 우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곡선을 옮겨야 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움직이다가 B를 지나는 거를 하나 더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게 왼쪽으로 움직였다. 좌측으로 움직였어요. 좌측으로 움직이면은 기존보다 소비량이 줄어들었죠. 이거를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그래서 두 개가 더 그려져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거는 문구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수요량이 변한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수요량이 변한 거를 나타내는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제외시켜야 될 것이 있어. 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당 재화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 거야.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자? 이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킨 건 마찬가지인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외시켜야 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변한 거를 수요의 변화라 그러자. 근데 이거 수요량이 변한 거를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변하는 거죠. 자체의 이동으로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 이때 자체가 이동하지만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를 증가라 그러고 좌측 이동한 거를 감소다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1회 때부터 이제 나왔던 문제가 그럼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전설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전설적인 문제가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럼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다음은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의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 대충 써볼게요. 아파트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잖아. 그러면 이제 보기 예를 들어서 1번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 보기 2번에 이제 연립주택 가격의 변화. 보기 3번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 뭐 삼지선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여쭤본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중에서 이 질문에 맞춰서 하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여쭤보는 문제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보기 중에 이제 문제상의 타이틀로 제시된 해당제와 있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해당자가 뭔지만 아시면 금방 판단이 돼요. 해당자는 문제상에 출제된 타이틀로 제시된 물건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파트를 제시해줬어. 그 아파트를 제시했는데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1번에 나와 있죠. 그 해당자와 똑같은 거지. 그 요것은 뭐다?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 나머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은 해당자와 아파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죠. 두 가지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걸 답을 2번으로 하고 싶어.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싶으면 문제가 바뀌어요. 이제 아파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출제원이 여기다 다음은 연립주택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을 3번으로 오피스텔을 하고 싶어. 똑같은 문제 취지에서. 그럼 문제가 바뀌어요. 문제가 뭘로 바뀌어? 다음은 오피스텔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논리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구분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지문으로도 자주 연결이 되겠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수 있고 좌측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오지선다 중에 네 가지를 우측 이동하는 요소지만은 나머지 하나는 좌측 이동하는 요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참 내기가 편하고요. 줄기차게 나와. 그 과정 중에 그럼 요거를 해석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 그럼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요인이 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인지 좌측 이동시키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잡으셔야 돼. 그거를 우리는 제6번에 아까 보셨던 유명한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정말로 꼭 아셔야 될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꼭 기초적인 경제학적인 흐름을 잘 하나씩 단계별로 고찰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 다음 단계가 좀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구하고 공급에 대해서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